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의 상승에 우리 시장도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1% 정도의 반짝 상승을 뒤로 한 채 장 초반 이후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자리에서 상승을 노리다가 0.2% 정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환율이 60원대로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 돌아왔고 기관은 양시장을 매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이어지는 등 뚜렷한 호재는 시장에 없지만 악재 완화에 한숨을 돌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폭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수급이 이틀 연속 들어온 건 2월 22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간밤 미국 전기차 관련주의 급등으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LNF가 4거래 연속 상승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에코프로비행과 함께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가 모두 2차 전지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LNF를,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과 SM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든 종목들, 뒷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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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 이야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시장이 봤을 때는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일의 미장에 비해서는 좀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큰 악재가 불거지진 않았는데 큰 호재도 없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정확한 방향을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승 추세로 전환까지 했다라고 좀 보기는 살짝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수급의 변화를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좀 정부의 좀 개입이라는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스와프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씩은 좀 안정되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조금씩은 좀 잡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매수세는 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한됐던 건 확실히 대형주로만 어떤 수급이 좀 몰렸다는 점, 이에 따라서 하락 종목 수가 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좀 대형주,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섹터의 어떤 대형주들에만 어떻게 보면 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부분을 좀 보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소형주, 좀 과대납폭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공략은 좀 상당히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로는 외국인이 돌아온 점이 특징적인데 박현상 차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별로 두고 싶진 않네요. 그 이유가 어제 시장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장이 잘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기관이 사서, 기관이 산 거가 이유를 봤을 때 특별한 걸 물어봤더니 얘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장중에 JP모건에서 홍콩 빅테크 업체들을 어쩌면 투자 등급 상향시켰다. 그 이유는 그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이다. 이거 시장에서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고, 그거를 반영해서 물론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파월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가 반영해서 미국장이 먼저 뜬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악재보다는 호재를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 어제 기관 매수, 근데 어제 들어왔던 기관 중에서 금투가 제 기억을 한 5천억 샀거든요. 오늘 3,800억 때렸어요.
그러면은 연속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1,000억 정도, 하이닉스가 500억 정도 매수한 상황이니까 의미를 가져야 하려면 1조 단위 사야 된다. 왜냐면 그동안 판 게 워낙 많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갖게 될 외생 변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신 내용일 텐데 그런 뉴스를 좀 팔로우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략상으로 봤을 때 전략을 좀 제시하기가 요즘만큼 어려운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굉장히 좋았던 아비코전자라는 수동부품 업체 DDR5 난리 났었죠. 오늘 8% 빠지고.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PCB가 눌리다가 오늘 대덕전자 신고가를 썼거든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거고 저희도 이게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종목별로 왔다 갔다 하는 순환매가 이 정도면 굉장히 거친 겁니다. 굉장히 거칠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한 땀 한 땀 들여서 그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천천히 사야겠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 거칠 때의 표현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뭐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거 보시면은 또 이쪽으로 혹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때 결론은요 뭐냐면은 내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가파른 순환매가 나오고 또 연속성이 뭐 수급도 종목도 없다 보니까 따라잡으려다가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의 전략 어떻게 좀 짚어가야 할지 궁금한데요. 이성우 이사 어떻게 좀 접근을 할까요? 네, 종목별로 변동성이 커져 있고 일단은 대표적으로 종목의 시세가 날 때 주도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 나타나야지 지수의 연속성 그리고 종목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게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은 연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환율이 좀 안정적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의 위안은 삼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장에서 초점을 맞출 거는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부분인데요.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었고 이러한 국면에서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연속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기판 업종, 그다음에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을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빠져 있는 구간의 엔터 업종 이런 쪽으로 업종을 압축해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에서 이 실적이 연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여민 팀장님은 내일장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서 전략 짜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좀 수급을 좀 많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일정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뭐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가 좀 반영되지 않는 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레이딩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실적의 가시성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과대 낙폭된 종목들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서 1분기에 좀 확인이 됐다면 이제 올해 가이던스 또 이제 내년의 가이던스까지 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 있는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섹터들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확실히 좀 시장에 대한 어떤 뷰도 좋지만 좀 종목에 대한 부분들 섹터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압축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도 앞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조금 길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화장품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 화장품 업계 전망은 먹구름이 현재도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면세 채널도 그렇고 중국 봉쇄에 따른 해외 실적 부진 우려인데요. 특히 1분기 실적 급감으로 LG생활건강이 직격탄을 맞았죠. 1년 사이에 주가가 지금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우리 화장품을 좀 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향후 반전 트리거도 역시 중국에서 찾아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이성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국에 대한 소비를 늘린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화장품보다는 중국 화장품의 그 소비가 훨씬 더 높아진 경향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그 코로나 이전 그리고 사드 이전에 인기가 있었던 뭐 그 우리나라 화장품의 그 브랜드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계속 그냥 중국 시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주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중국의 모멘텀이 아니라 화장품주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야지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중국보다는 아예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화장품 업종을 바라보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그 국내 화장품 업체의 양면의 칼날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국내 화장품 업계 중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도 차차 노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시장 경쟁성, 성장성이 궁금한데 박현상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근 자료 좀 인용하자면은 그 중국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코리아 수출 비중에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의료기기 업체들 생각을 해보시면 뭐 제이시스템 에티칼이라든지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 보시면 미국향 매출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같은 의미로 미국이랑 일본 합치면은 최근 의존도 같은 경우는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수치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세 번째 정도 되는데 13% 정도 수입 비중이 된다고 하니까는 일단 이런 추세는 좀 늘어나고 있기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시장의 컬러를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혹은 빨리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의 이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제 시장 보시면은 주말 사이에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만 강하게 쏘고요. 예를 들어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이런 종목이 될 텐데 화장품을 바라본 뷰는 똑같습니다. 화장품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건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저 한창 5년 전에 우리 실내하게 매매할 때 있잖아요. 그때 화장품은 눈 감고 사도 먹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그때 뭐냐면은 우리나라 알고 있는 뭐 설화수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저기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명품화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 내 인지도 같은 경우는 명품은 아니고 약간 그 중간 정도의 느낌? 그리고 로컬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왕홍 마케팅이라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쪽 뭐 인플루언서들이 스팟으로 홍보를 하면 그거 이제 확 잘 팔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열어보니까 물론 안 좋은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막상 LG생활과 열어보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게 반토막이 난 거죠. 컨센서스. 그러니까 들이부은 거죠, 밑으로.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아직은 뭔가 내가 이 지금 불확실한 시장 안에서 화장품을 매매하기에는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까 PCB, 엔터 이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들이붓기에도 지금 입장에서는 버거운데 왜냐하면 수익 실현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어닝이 중국 봉쇄가 끝날 때쯤부터 우리가 저기 수출입 데이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 때 그때 매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그게 좀 먼 거죠. 멀기 때문에 당장 그쪽으로 지금 매매가 안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일본 합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는 새로운 매출처 확보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주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데 예전같이 괜찮은 시장에서는 그런 어닝을 미리 땡겨왔다. 근데 지금은 땡겨오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의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걸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북미 시장에서 일본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까지 아직 좀 더 중국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왕홍 마케팅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 좀 따이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을 또 끌어냈던 게 면세점인데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지금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면세에서는 사실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면세점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언제쯤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윤유민 팀장님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면세점이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는 순간은 결국 하늘길이 확실히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닝 시즌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좀 섹터들 중에서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뭐 신세백화점 같은 경우는 1분기 좀 최대 실적을 좀 발표할 정도로 확실히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해제로 인해서 좀 그러한 소비력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늘길이 열리다 보면 좀 이제 국내 수요가 이제 해외 수요를 조금 더 이제 분산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면세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언제쯤 열리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 비행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조금씩 이제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만 뭐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는 좀 아직까지는 좀 잡히지 않는다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세점 관련돼서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원재료에 대한 가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어떤 개선세는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면세점에 대한 부분은 그냥 관심주로서 체크만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길이 확실히 열리는 시점 좀 하반기쯤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앞서 잠깐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화장품 수요, 특히 색조 쪽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이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윤여민 팀장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색조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사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주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이미 좀 한 상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좀 화장품 섹터도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계속 좀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다 뭐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닝 쇼크가 나다 보니까 실적에 다 반영이 된 부분들 하지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빠른 어떤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일상으로 대한 회복은 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적으로 좀 그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이 좀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끝났기 때문에 2분기부터 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식품이라고 하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뭐 패션도 그렇고요. 좀 가시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가시성이 좀 나타나는 좀 순간이 좀 2분기부터는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가에는 좀 살짝 반영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화장품에 기대치는 선반영됐지만 막상 열어보니까 실적은 기대 이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가시화될 그 기간도 좀 더 멀리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화장품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원픽과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탑픽은 제가 중국 열릴 때 꼭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를 소위 이제 원픽을 하면은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물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팀장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시간이 걸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타는 시기는요, 지금이 아니고 요렇게 차트로 치면 요렇게 하다가 톡 튈 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의 수련 기간이 좀 필요할 거고 이 중간에 수련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픽은 저는 그 다음에 좀 꼭 나와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원픽과 전략도 들어볼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데 일단 저도 좀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두 좀 분 다 말씀, 원픽이 드려보도록. 아직은 없나요? 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어닝 쇼크가 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상으로 볼 때는 좀 저점을 다지는 좀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최근에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이제 변수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관심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섹터에서 매매하기 좀 바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화장품 섹터는 좀 상당히 아쉽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좀 이성적인 그 멘트를 드리자면 어쨌든 오늘의 탑픽은 not today, 오늘은 아니다. 다음에 드릴 것이고 업황이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을 낮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성웅 이사의 원픽 전략 혹시 있을까요? 네, 화장품 업종 자체의 1분기 실적을 비춰보면은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에서 다 역성장이 나타났어요. 그 말은 매출의 성장이 나타나도 이게 원재료든 아니면은 제품의 가격이든 이게 이 부분에서 이 역성장이 나타났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화장품 업종이 새로운 모멘텀 또는 뭐 그런 요소로 인해서 반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국콜마라는 기업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이게 화장품 사업의 매출이라든지 이익 자체가 훼손이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게 HK 이노엔이라는 새로운 사업 부분에서 이게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보니까 실적이 수치로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현재 싼지 비싼지 그 여부를 비춰 봐야 할 텐데 시가총액이 한 9천억 정도 수준.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이 순이익으로 한 1,000억 수준의 예상이었는데 이게 1분기에 약 100억 중반대의 이익이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없으니까 주가는 하락을 한 거고 한 9천억 정도 수준까지 하락이 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주가의 반등 트리거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연간에 1,000억은 1분기 이 정도 수치로 힘드니까 2분기에 250억 정도 이상의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기업은 이제 올해 연간에 그 1,000억의 이익에 대한 합당치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이 합리적인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한국콜마는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성웅 이사님은 짚어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중국 봉쇄가 완전히 풀리면 꼭 모셔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가 가져오신 백산입니다. 섬유와 의류, 신발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증가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백산은 가죽 신발용 합성 피혁 부문에서 글로벌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나이키 등 주 고객사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성장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췄고 이게 볼륨이 커질 수 있는 환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전방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이게 합성 피혁 시장 자체가 지금 환경 문제로 특정 물질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제가 되는 분위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 폴리염화 비닐 합성 피혁 같은 경우가 순차적으로 이제 줄어져 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의 사업을 영위하는 백산의 경우는 매출액의 볼륨이 또 커질 수 있는 환경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수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장의 요인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까지 함께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복의 종목인데 또 이제 다른 섹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 쪽으로 합성 피혁 부문에서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차량 내장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장재 부문의 수요와 향후 성장성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차량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대수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게 보통 완성차 부분, 그다음에 프리미엄 부분까지 더했을 때 이게 매출의 볼륨이 늘어갈수록 이익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산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내장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요. 기존에 이제 두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진입을 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주요 사업 부분에서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함께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주 차종이 4종 정도 추가되면서 또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백산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게 자회사 최신물산의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한 60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한 34억 원 수준을 발표를 했을 겁니다. 이게 수치를 정확한 수치는 아는데 그 정도 수치를 발표를 했을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재작년까지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가 된 부분 자체가 1분기에 확인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물론 그 의료의 OEM 쪽의 환경이 좋다는 영향이 있겠지만은 뭐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통제가 낮다는 점, 그다음에 베트남 시장 자체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치가 나타났던 점에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자회사 기준으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본업이 매출 확장도 되고 또 자회사가 리스크가 해소도 되고 그러면 좀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예상이익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 차량용 내장재 같은 경우에 뭐 새로운 부분의 매출 확대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8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내보자면 순이익으로는 한 400억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 노멀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뭐 새롭게 자동차와 관련해서 내장재가 나간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익의 볼륨은 더 증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싼지 비싼지 뭐 프리미엄이 있는지 이거는 시가총액에 비춰봐야 할 텐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원, 2,900억 원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400억 원이란 순이익을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봤을 때 상승에 대한 볼륨은 기본적으로 한 6천억대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는 상승이 잘못 말했습니다. 한 4천억 원대까지 시가총액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케이스를 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나머지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좀 코멘트를 듣고 싶은데 박현상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라고 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예. 좋다. 좋죠. 근데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수급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 특히 투신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 이유 아마도 가치주 펀드일 겁니다. 이런 컬러의 색깔들은 이런 종목들의 매매하는 펀드들은요, 가치주 펀드에서 하거든요. 그럼 가치주 펀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꾸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시장의 컬러가 바뀔 때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즌이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즌에 너무 좋다고 크게 깨지는데 들어가면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못할 정도의 뭔가 실적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안 나와야죠.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런 수준에서 주가가 깨질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주가가 꾸준하게 오를 겁니다. 그러면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밀릴 때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장중에 아마 가치펀드 천천히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건 좀 그렇고요. 장중에 뭐 예를 5일선을 깬다라든지, 그건 장중 마이너스 한 2, 3% 간.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 밀리면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일단 가치주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합성 피혁에서 가격 전과 같이 이루어지고 업황까지 턴어라운드 되는 거니까요. 지금 시장 컬러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신의 수급이 꾸준하게 굉장히 좋은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백산이 동종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 뭐 추가 상승 여력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게 과점 상황이고 동종업체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만인가 중국인가의 한 업체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백산이 조금은 더 약간의 하단에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종업체를 살펴보기보다는 실적의 성장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여기에서 추가로 그 해외 같은 경우 해외 차량 내장재의 매출 추가 여부까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백산의 주가와 실적 흐름까지 함께 궤를 같이 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백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를 봤을 때는 25만 원 정도 고점에서 쭉 흘러내려서 지금 10만 원 초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참 좀 할 말을 잃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시점에서 박현상 차장님이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신나게 그렇게 말해놓고서 아프리카 TV라니까 황당하실 수도 네. 있는데, 지금 매매를 하다 보면은
오르는 게 리스크일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실적이 좋아서 미리 올랐었던 종목을 쫓아잡으면 최근 4달 동안 계속 물렸어요. 이게 지금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고, 그럼 차라리 한 번 더 이상 빠질 룸이 적은 게 어떨까라고 측면에서 좀 뽑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프리카 TV를 생각을 해봤고, 아프리카 TV는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장주의 대표적입니다. 근데 우리 굳이 지금 이런 어수선한 장에서 성장주를 왜 갖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S&P 500 쪽의 빅테크 종목들을 합천 밸류에이션이 퍼가 한 20배, 21배 정도. 원래 30, 40배 됐는데 워낙 많이 빠져서 떨어졌고요. 그동안 가치주 펀드에서 외쳐왔었던 에너지 쪽 그런 종목들을 합쳐놓은 밸류에이션이 거의 역시 20배입니다. 그러면은 둘 다 비슷해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빅스텝이든 자이언트스텝이든 지금 조금만 완화되는 기조가 지금 인플레이션 좀 꺾일랑 말랑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마음 편하겠냐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많이 빠진 성장주 중에서 일단 실적이 되는 쪽부터 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아프리카 TV를 일단은 성장주 단에서 먼저 뽑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른 게 리스크일 수 있다. 실적을 선 반영해서 오른 게 리스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하게 빠진 종목을 다시 본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적 수준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주요 BJ들의 복귀에 신규 결제 유저들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돋보이는데요. 아프리카 TV는 기본적으로 그 주요 BJ들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쟁력은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어떤 분이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이제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을 했고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 대비해서 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빠진 거 아닙니다. 아닌데 그 4% 빠진 거 나오자마자 그냥 들이붓더라고요. 10% 정도. 그날 10% 빠졌고 나온 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레포트를 제가 쫙 읽어봤더니 과하다 이렇게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과한 이유를 찾은 다음에 뭘 성장 동력이 될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 성장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센 이유가 왜냐면은 성장도 좋은데 실적이 LNF 꽂히는 게 보이니까 2차 전지가 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프리카 TV가 정고점 25만 원 넘어서기는 지금 힘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낙폭 과대해서 밑에서 올라간다면은 폭이 굉장히 세게,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실적 돌아간다고 치고 회자가 되면 제가 보기에 아마 17만 원, 18만 원 정도 수준에서 회자가 될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드디어 실적이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주가를 열어보면은 밑에서 40%에서 50% 정도 올라왔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늦게 쫓아잡으면 또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측면 밸류에이션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오늘 시가총액 1조 1,150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11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성장주가 받는 거가 프리미엄 합쳐도 30배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아프리카 TV가 30배까지 갔었어요. 근데 오늘 퍼밴드 열어보니까 11배 정도까지 빠졌으니까는 저희가 이제 종목들 보면 밴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밴드 밑에서 하단부에서 요 며칠 기고 있으니까는 여기서 뭔가 미국에서 혹은 성장률 단위 올라갈 만한 시그널만 하나 딱 점쳐진다면은 그때부터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어느 종목부터 들어오냐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실적 되는 것부터 들어오겠습니다. 아무리 성장주 안에서도 그냥 실적이 진짜 멀리 있는 것들은 안 들어오고, 그중에 제가 뽑아보니까는 뭐 11배 정도면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올해 1,0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평가를 받았던 구간에서 PER 30배 정도 받다가 지금 3분의 1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실적이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신성장 동력을 한번 찾아볼게요. e스포츠 제작을 좀 하고 있고요. AFT 마켓이라고 해서 또 블록체인과 NFT 아바타를 또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규 콘텐츠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 플랫폼 업체의 경쟁력이 결국은 콘텐츠로 신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출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 좀 중요한데 이 신사업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작년 11월 하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NFT 이쪽 안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모멘텀 봤을 때 카타르 월드컵 있잖아요. 중계권 11월 21일 날 카타르 월드컵 예정돼 있고요. 좀 더 빨리 오는 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10월 달에 있는데 중국에서 봉쇄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문제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10월 달 정도 수준이니까는 좀 멀죠. 먼데 지금은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요. 2분기도 1분기 수준 이상으로 좋아질 거 가능성은 높습니다. 플랫폼 매출은 계속 나오고요. 이것을 그 레포트 안에서는 봤을 때 이거를 ARPPU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버리지 레베뉴 퍼 페잉 유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로 사용자 수 자체는 정체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별풍을 쏘는 분들, 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수준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하반기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가 다수 포진해 있어서 유의미한 뭐 트래픽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윤여민 팀장님께서 아프리카 TV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저는 이제 뷰도 똑같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가치주와 좀 비슷하게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좀 섹터나 종목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이 좀 귀해지는 어떤 시점이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매력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거의 한 50% 이상의 지금 가격 조정을 좀 급하게 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좀 저평가 구간에 어떻게 보면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왔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보게 되면 기관과 연기금이 확실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관들도 결국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뭐 트라이하는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그래도 15만 원, 16만 원 이상의 좀 어떤 반등세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좀 모멘텀들은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이런 좀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되는 이런 좀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좀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아프리카 TV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TV를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점 오늘일까 기다리다가 계속 지금 흘러내리는 고통의 순간들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가격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유자의 영역에선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트렌드가 올 때까지는 지금 기다리는 게 맞겠죠. 맞는 거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당장 지금 10만 원대 초반대의 가격이 저점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트렌드가 오늘 바뀔지 다음 주에 바뀔지 모르니까 그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럴 때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분할 매수. 일단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시기는 저는 조금 빨리 당겨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뭐 자이언트스텝 해가 7월 달까지 뭐 6월 말 7월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 5월 중순 지나고 6월 초 정도까지 되면은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금이 지금 계속 꽤 많은 수로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까지 부러지기 전 단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 볼 수 있고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조정 시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TV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윤여민 팀장이 가져오신 파트론입니다.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인데요. 매출 다각화 시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향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한 73% 정도가 이제 스마트폰 향 카메라 모듈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이제 LED 모듈이 좀 추가가 되면서 확실하게 좀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런 부분이 작년에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올해 좀 이런 부분이 개화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매출로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명확해지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전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모바일 사업부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지금 또 시장이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직 파트론이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최근에 성장성도 가파르고 또 미래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얼마나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올해 이제 전체 매출액이 한 1조 4천억, 한 1조 5천억이라고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전장용 카메라 매출 같은 경우는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좀 포션은 작은 편이죠.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작년에 좀 시작을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 포션은 작지만 그래도 성장세는 좀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전장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장화가 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기차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전체 좀 이제 올해 매출액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분기 매출액부터 좀 어떤 매출의 가시화가 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한 450억 중에서 2분기에 약 한 100억 정도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장용의 매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연간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좀 본업도 얘기를 해볼게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좀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견조한 실적의 배경과 올해 이익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1분기 실적은 좀 발표가 됐죠.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한 208억 정도 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1%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3,500 정도 나오면서 같은 기간 대비 한 8%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좀 증가한 배경에는 A 시리즈, 갤럭시 A 시리즈 광학식 지문 인식 모듈 공급이 좀 확대가 되면서 센서 모듈이 한 89% 정도 증가한 덕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저가 모델이고요. 갤럭시 S22 향으로도 이제 공급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상당히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뿐만 아니라 좀 올해 좀 전망치를 보게 되면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조 4,4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85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A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제 고급향 쪽으로도 좀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기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전장용 LED 쪽으로 좀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가시성은 확실히 좀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장용 그 카메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전장용 카메라, 뭐 자율주행에 관한 그 리포트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던데 이것 외에 또 신사업을 한번 짚어볼게요. 전자담배 납품이라던가 뭐 차량용 지문 인식 센서 이런 뭐 신사업 매출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런 성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언제부터 좀 반영이 될까요? 일단 뭐 작년부터 좀 사업들은 좀 추가가 됐는데 일단 올해부터 조금씩은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의미한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좀 어떻게 보면 비중의 어떤 확대는 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부분들이 올해 좀 구체화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카메라 이제 광학식 좀 지문 인식 모듈에 대한 부분들 아직 포션이 좀 높고 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자담배 또 무선통신 제품으로의 어떤 다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뭐 제가 볼 때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확실히 좀 변동성은 좀 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매출에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다변화된다고 하면 이러한 좀 리스크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장용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손떨림 보정부품 적용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의 평균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매출 성장의 좀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부터 신규로 KTNG랑 전자담배 그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 또 차량용 지문 인식, 신사업 부분 위주의 성장도 지속될 거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성욱 이사님의 코멘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업 구조상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주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부가 가치를 가진 프리미엄 폰으로의 카메라 확대,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 확대, 이러한 부분을 주주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은 체크를 해 나가면서 한 단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질 주식이 주가가 레벨업 되는 여부를 체크를 해 나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성욱 이사님 역시 전장 사업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짚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여쭤볼게요. 파트로디 주가가 4월부터 차근차근 상단을 다시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파트론 관련된 리포트들은 사실 좀 많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KB증권에서 하나 보긴 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가격대가 보게 되면 11,000원에서 만 원대 거의 이 부분을 거의 이제 쭉 그냥 횡보하듯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선 잘 견디고 있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시장 대비해서 잘 견디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전고점이 한 15,000원 이상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퍼폼 되는 기간이 좀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충분히 전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좀 성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전 현 시점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상을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입이 매력적인 구간이고 또 전고점을 넘어서서 15,000원까지 좀 열려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외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에 혹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봐야긴 해야 돼요. 네. 내일 레포트가 뭐 나온지 제가 모르니까는. 근데 최근 가장 레포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건 폴더블 쪽. 폴더블 쪽이 삼성에서 고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폼팩터 변화라든지 일단은 다른 쪽은 힘들긴 하더라도 폴더블은 100% 성장이 나오니까는 그럼 이제 알고 있는 힌지 업체들 KH바텍이랑 KH바텍이랑 파인테크에서 올랐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FPCB거든요. 그 인터플렉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그 생각들이 조금은 연장돼서 계속 좋게 시장이 좀 흘러갔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현상 차장님은 폴더블 폰 그리고 FPCB 업종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이성욱 이사님은 관심 업종 있으신가요? 시장에서 다시금 성장주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측면이 아무래도 그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게 할인이 많이 되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 성장주에도 관심을 갈 때 지금의 시장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기업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관광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1분기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의 쿼터 같은 경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세아제 강지주 이러한 종목들을 연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기존의 2008년 구간에서 촉발된 게 인플레이션 때 이때는 수요였지만은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비료업종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연간의 실적을 이번 1분기에 보여준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표적으로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내수도 있지만 수출 비중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주도 많이 갖고 있다면 이게 해지 수단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면 좀 재밌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윤유빈 팀장님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좀 일정 매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대규모 투자도 예정돼 있는 자동차 좀 섹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투자에 대한 좀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좀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자동차에서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가 아무래도 탑이긴 합니다만 그 밑에 단에서 중소형 중에서 좀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뭐 화신이나 SL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최근에 좀 수급이 좀 좋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도 한번 보시는 것을 어떤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과 강관, 비료 그리고 자동차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알차게 들어봤는데 메모를 해두셨다가 공부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 보내드릴게요.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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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이 보이는 종목수다 종목콕톡 숨겨진 톡 전략톡톡으로 매일 오후 4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드린 내용들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